대한민국과 중국의 군사력, 누가 더 강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텐데요. 중국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보니 군사적인 충돌이 자주 있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불법 조업이나 미세먼지, 사드 배치 등으로 많은 외교적 갈등을 겪어왔죠. 2020년 기준으로 제3국의 개입 없이 한국과 중국의 순수 군사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화학무기,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제외하며 정치적 목적을 담지 않은 영상임을 밝힙니다. 두 국가의 전력 비교를 재미로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군사적 척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100만 명, 중국 13억 8천만 명. 전쟁 가용 인구수, 한국 2,100만 명, 중국 6억 2천만 명. 노동력, 한국 2,700만, 중국 8억. 국내 총 생산, 한국 2,100조 원, 중국 1경 6,560조 원. 국방비, 한국 50조 원, 중국 288조 원. 석유 생산량, 한국 하루 1000배럴, 중국 하루 384만 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하루 280만 배럴, 중국 하루 1350만 배럴. 석유 저장량, 한국 9600만 배럴, 중국 256억 배럴. 해상 수송 능력, 한국 1897, 중국 4610. 항구, 한국 11개, 중국 22개. 공항, 한국 111개, 중국 507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유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구, 노동력, 자본 등 모든 부분에서 열세입니다. 심지어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자원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전이 거의 없으며 하루 1000배럴 생산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384만 배럴, 즉 3840배에 달하는 석유가 생산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1억 배럴도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의 석유 비축분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무려 5년이 넘는 비축분을 갖고 있죠. 심지어 생산량도 우리에 비해 훨씬 많으니 더 오래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데 국가 경제부터 전투 수행까지 차질이 빚게 됩니다. 또한 인구부터 노동력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병력수, 한국 58만 명, 중국 218만 3천 명. 예비군, 한국 310만 명, 중국 51만 명. 병력수도 당연히 중국이 많으리라 추측되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 중국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한 뒤에도 몇 년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도 전시 상황에는 징병제를 하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병력수가 나오겠지만 군사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병력수와 예비군 병력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육상 전력입니다. 전차, 한국 2614대, 중국 3500대. 장갑차, 한국 14,000대, 중국 33,000대. 자주포, 한국 3040문, 중국 3800문. 견인포, 한국 3853문, 중국 360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575문, 중국 2650문. 먼저 보병의 질을 따져본다면 중국의 보병 질은 우수한 편입니다. 14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에서 220만 명을 뽑게 되니 신체 조건도 우수하며 군 장병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매우 체격이 좋고 건장한 군인들이며 우리나라에 비해 개인 장비류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기갑 전력에서는 전혀 한국이 밀리지 않습니다. 2세대 전차에 비해 장갑이 훨씬 뛰어난 3세대 이상의 전차를 배치 중이며 여러가지 전자장비들이 사격을 지원해줍니다. 2세대 전차와 3세대 전차는 애초에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기 힘들 정도로 차이납니다. 3.5세대 전차는 더 고도화된 컴퓨터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2세대 전차는 멈춘 후에 목표물을 사격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에 비해 3세대 전차는 달리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사격하며 훨씬 명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전차끼리 공유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차는 3,500대나 있지만 3세대 이상의 전차는 500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2세대 이하 전차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3세대 이상 전차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며 약 1,800대가 3세대 이상 전차입니다. K1, K1A1, K2 흑표 등이 있습니다.
남은 3세대 전차도 3.5세대로 대부분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갑 전력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포도 중국이 매우 많아 보이지만 안을 뜯어보면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자주포인 PLG-05는 300문이 조금 넘게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1300문을 이미 배치했습니다. 또한 K55 자주포를 개량한 K55A1 자주포를 1000문 넘게 보유하고 있으니 훨씬 우세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자주포들에 대한 성능 스펙이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많은 만큼 신뢰도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포 화력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 많아야 좋긴 하지만 자주포는 양과 질 모두 충족되어야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 자주포 전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포 전력은 우리나라가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양적 부분에서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연장 로켓포 또한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M270 MLRS와 구룡, 천무가 있긴 하지만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단점입니다. 질적으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적으로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육상 전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다음은 항공 전력입니다. 총 항공기수 한국 1649기, 중국 3210기. 전투기 한국 414기, 중국 1232기. 공격기 한국 71기, 중국 371기. 수송기 한국 41기, 중국 224기. 특수목적 항공기 한국 30기, 중국 111기. 헬리콥터 한국 803기, 중국 911기. 공격 헬기 한국 112기, 중국 281기. 육군과 마찬가지로 공군에서도 수적 열세는 이어집니다. 헬기는 한국이 꽤 많긴 하지만 이 전력은 육군에 소속된 헬기 전력이기에 제공권 장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투기를 복제한 것과 같은 J-10과 J-11을 주력으로 사용 중이며 중국 말로는 F-22를 대적한다고 하는 J-20 스텔스기도 배치했다고 하죠. 하지만 F-22는 물론 F-35도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J-20은 이미 완벽히 개발해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단 배치하고 천천히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J-10과 J-11을 무려 500기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27과 수호이 30을 각각 70기, 수호이 35를 24기 정도 보유 중이니 그 양이 엄청난 것이죠. 물론 F-15K가 질적 우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F-15K를 59기, KF-16을 140기 정도 보유 중이기에 엄청난 수적 열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도입된 F-35가 큰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현재 13기의 F-35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2020년에 13기, 2021년에 14기를 추가 도입하여 총 40기의 F-35를 수년 내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기를 추가 도입 예정이죠. 최근 F-35의 가격이 훅 떨어지는 바람에 이후의 추가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J-20을 제외하면 F-35를 실질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군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양적 열세와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와 같은 전략 자원의 부족으로 중국 공군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상 전력입니다. 총 함정수 한국 234척, 중국 777척. 항공모함 한국 미보유, 중국 2척. 강습 상륙함 한국 2척, 중국 미보유. 구축함 한국 12척, 중국 36척. 호위함 한국 18척, 중국 52척. 초계함 한국 12척, 중국 50척. 잠수함 한국 22척, 중국 74척. 배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배수량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19만 2천 톤 정도의 총 배수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큰 135만 2천 톤입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이 세종대왕급 3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이지스 및 준 이지스 구축함이 20척 가까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이지스 기술이 아니기에 얼마나 위력이 강력할진 미지수이며 짝퉁 이지스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수가 많아 여전히 위협적인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격과 방어의 핵심인 구축함 전력도 굉장히 차이가 심하며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함재기가 단 한 기도 없지만 중국은 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 중입니다. 2척의 항공모함 모두 이름만 항공모함이고 제대로 된 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지만 함재기를 실어 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중국은 5척에 달하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잠수함 전력도 우리나라에 비해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여러 훈련에서 입증된 바 있는 만큼 잘 운용하고 있으니 해상 전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해군에서는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압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미사일 전력도 비교해보자면 중국은 ICBM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당연히 한반도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요격이 힘든 탄도미사일인 현무2C가 있습니다. 약 800km까지 타격이 가능하죠. 이 거리는 베이징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그 옆에 있는 중국의 텐진, 상하이까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대도시가 타격 범위 내에 있긴 하죠. 게다가 현무3 순항 미사일은 1500km까지 타격이 가능하며 이는 중국의 베이징까지 모두 사정권에 들여놓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지면과 수면 가까이에서 천천히 날아가기에 추적이 어렵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현무2C와 같은 경우 탐지는 쉽게 하겠지만 요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에 방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충분히 중국의 대도시를 타격 범위 내에 두기에 서로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대도시 정도는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을 비교했을 때 육상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공 전력에서 열세이며 해상 전력에서는 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과 같은 전력까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또한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세계 군사력 3위의 국가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붙어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